논산 등 농민 전쟁의 불꽃은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으로까지 번져갔다. 농민군은 민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드디어 농민군은 전주성에 입성한다. 정부군과 농민군은 협상을 맺는다. 전주 화약 후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무기까지 반납한다. 결국은 외세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고종 임금께서 청군, 청나라 군사를 파병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호신탐탐 노리다가 파병 요청도 안 했는데 일본이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외세 개입이 되기 때문에 동학혁명군과 광군이 협상을 벌여요. 협상을 벌여서 결국은 타결을 이루고 이곳에 그 직강소 총본부를 전주성 안에 그 감찰사 집무실에다가 직강사 총본부를 설치하고 호남 일대 지금하고 다르죠. 호남 일대라면은 전주, 전북, 전남, 광주, 제주도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한두 군데 빼고 집광소를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민주시대가 동학의 열립니다. 호남 사건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이 보기에 동학민당은 모두 선량한 백성으로 수령들의 탄압과 착취가 심하여 그간 참아왔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민회를 수차례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동학을 반란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기에 그들이 무기를 들고 창궐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았던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특히 경솔하게 경군을 출병시킨 것과 청국에 원병을 청한 것은 큰 실책이라 여깁니다. 짐이 자세히 알았더라면 수습할 수도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동학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청에 원병을 청한 것은 큰 실책이라 여깁니다. 청국에게 원병을 요청한 것은 너무 경솔한 실책임이 분명하고 2월로 접어들자 러시아에 이어 영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중재에 나섰다. 일본과 청의 군대가 조선을 남북으로 분할하여 점유한 후 점차 청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 조치를 취할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중재안이었다. 물론 일본은 이러한 열강의 중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본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산의 주둔에 있는 청군을 공격하고 싶어도 조선 정부의 위탁을 기다려야 한다. 조선이 일본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선 왕궁을 침공하여 임금을 일본의 포로로 잡아야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 공사 오오도리의 지휘 아래 용산에 주둔해 있던 2개 연대 병력이 경복궁을 침공한다. 조선의 기영병 500여 명이 총과 대포를 쏘며 항전하자 오오도리 공사는 고종에게 칼을 들이대 협박하여 어명을 내리게 한다. 그대로 있어라. 짐은 괜찮다. 무기를 내려놓거라. 함부로 움직이는 자는 목을 벤다. 이로써 일본은 경복궁을 완전히 장악한다. 일본군은 친청파인 민씨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다. 운영궁에 몰려가 저항하는 대원군을 어명을 내세워 입궐시킨다. 일본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왕명으로 죄가 가벼운 정치범을 석방하고 요직 인사를 단행한다. 총리 대신 김홍집, 통의사 신정희, 총서사 판윤 이봉희, 장의사 좌윤 등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개화파 내각을 세운다. 또한 고종을 협박하여
대원군 이하응에게 정치 일체를 위임한다는 전교를 내리게 한다. 대원군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숙적인 청을 견제하고 친청파를 숙청하게 하려는 음모였다. 중전 민씨는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친청파의 핵심 좌천성 민영준, 통제사 민영식 민응식은 유배시킨다. 또한 청과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청군의 철병을 요구하라고 협박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청에 4대 종속되던 조선은 일본 제국의 무력에 의해 허울뿐인 독립국으로 전락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자주 독립국 조선을 만든 일본은 독립국 조선을 위한다는 명분을 확보한다. 1894년 7월 25일 아산만 풍도 앞바다 그네를 순찰하던 순양함 요시노, 나니와 아키스시마로 구성된 일본 제1유격대가 청나라 순양함 제원과 군함 광을을 공격한다. 청일전쟁이 서막이 오른 것이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전장지로 변해버렸고 피비린내와 대포 소리가 가득했다. 이 기습으로 청군은 수천여 명의 수병이 아산만에 수장되고 북양함대 일부를 침몰시킨다. 2월 27일 아산과 성원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해서 1천여 명을 살상하여 청군을 한양성 이북으로 쫓아버린다. 청군은 연이은 참패로 9월 말 조선에서 본국으로 후퇴한다. 일본은 청군을 계속 추격해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격한다. 1895년 초 일본은 여순을 점령, 포로와 시민 6만여 명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시내를 불바다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웨이하이를 상륙한다. 1895년 4월 7일 결국 청은 항복한다. 이용장 이경방은 일본의 이토이로부미, 무스무네미스와 시모노세키에서 불평등 청일 강화 조약을 체결한다. 결국 일본은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과 중국의 요동반도를 할애받는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로 요동반도에 대한 권한을 무의로 돌린다. 뚜렷해진 일본의 침략 행위는 조선 전국에 불안과 분노를 몰고 왔다. 각지에 흩어졌던 동학농민군은 재봉기한다. 마침내 최후의 항전인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전투가 시작된다. 농민군은 고개를 돌파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죽어도 농민군은 포기할 줄 몰랐다. 40에서 50차례에 걸친 접전을 펼치지만 강력한 화력을 지닌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세력 앞에 끝내 우금치는 뚫리지 않았고 농민군 전사자는 늘어갔다. 2차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거하고 나니 남은 자는 3천여 명을 넘지 않았으며 그 후 다시 2차로 접전한 후 점거하니 500여 명을 넘지 않았다. 전봉주는 우금치 전투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척유에 척화하여 조선민의 자주 자립을 도모하려던 농민군의 큰 뜻은 우금치를 넘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다. 갑오 12월부터 조선 남방은 관병과 일병의 천지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대토벌 작전을 단행한다. 광양, 순천, 여수 지역에서 엄청난 숫자의 농민이 참혹하게 학살되었다. 하동에서 배에 섬진강에 빠져 죽은 농민군은 3,300명에 이른다. 동학군 도포사 관군 토벌대장은 지석영이었다. 지석영은 종두법을 우리나라로 전한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살기가 충천하고 유혈이 가득하였다. 관병과 일병, 수성군, 민포군에게 당한 참살 광경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피해자를 계산하면 무릇 30에서 40만의 다수에 달하였고 농민들의 재산은 모두 관리의 것이 되었고 가옥 등 물건은 죄다 불 속에 들어갔으며 부녀자의 강탈, 능욕 등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광양 섬거역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을 향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도접주 김가비를 비롯한 모든 농민군들이 학살되었다. 농민군의 시체를 한꺼번에 매장한 곳을 지금도 가장골이라 부르고 있다. 농민혁명의 불씨를 당긴 원융 고분구수 조병갑은 타막 행위가 밝혀져 귀양을 갔으나 얼마 후 사면 복권하여 후에 고등 재판관으로 승진하여 동학교주 최시영 등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77년 평생을 호의호식하다 1911년 노안으로 사망한다. 1895년 조선을 물들이던 보국 안민의 깃발은 일제에 맞선 의병 항쟁의 기초가 된다.日本のために尊い命を犠牲にされたご英霊に対し尊崇の念を表し、そして御霊安かれなれと手を合わせてまいりました。